지금 병원 7층 복도에서는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이유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이식으로 살아난 사람, 간을 나눠준 사람, 그리고 그 둘을 절대로 다시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 그날부터였습니다. 한우진의 회복은 기적에서 시작됐지만 지은호의 회복은 고통의 시작이 되었고 고성희의 눈빛은 기적을 위협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갚는 게 사람의 도리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은혜는 오래 끌면 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만 은혜는 때로는 없애야 하는 빚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드라마틱한 예상 전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우진의 병실에는 오랜만에 사람다운 숨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수술 직후까지도 기계에 의지해서 겨우 숨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진군, 오늘은 의식이 한결 또렷하시네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자 침대에 기대 누워있던 한우진이 옅게 웃었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여길 나가볼 수 있겠구나 싶어요. 그 말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묻어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그 이유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의 병실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한 번 몸을 돌리는 것도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회복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좀 무모했죠. 그래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살릴 수 있어서라고 말할 때 입술에 스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우진. 고등학교 때부터 늘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던 그 친구.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간을 나눠준 환자. 또 앞으로는 몸을 좀 아껴 쓰셔야 돼요. 의사가 지적하듯 말하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저를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오는 후유증, 그 후유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같은 병원 복도, 조용한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노크 소리는 언제나 예의를 갖추고 있었고 말투는 항상 단정했습니다. 우진이 상태는 어때요? 그녀가 의사에게 물었을 때 표정은 걱정이 섞인 듯 보였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상태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공여자분이 젊고 건강하셔서 회복이 꽤 빠른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살 수는 있다는 거네요. 고성이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안도도 있었지만 그 안도를 곧바로 덮어버리는 다른 감정이 하나 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묻자 의사가 의료기록을 훑어봤습니다. 지은호 씨요? 수술 경과 좋습니다. 조금만 더 회복되면 일상생활도 가능할 거예요. 그 순간 고성희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렇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죽었네.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야. 지은호가 한우진의 병실을 찾아왔어요. 우진아, 은호야. 둘은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같이 웃어버렸습니다. 둘이 또 동시에 살았네라고 말했어요. 아주 짧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의 공포, 죄책감, 안도, 고마움이 몽땅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녀도 눈가가 살짝 젖어 보였습니다. 누가 보면 그래도 친엄마는 친엄마구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속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고마운 건 잠깐이다. 사람들은 언젠가 묻겠지. 어떻게 친딸을 버리고 살았냐고. 친딸이 중간으로 아들이 살았다고. 그날이 오기 전에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고성이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생각했습니다. 이건 악행이 아니라 선택이다. 나는 아들을 지키는 거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를 조금 멀리 보내는 것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도 알면서 그렇게 생각을 밀어붙였습니다. 며칠 뒤 우진은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은호도 퇴원 날짜를 조심스럽게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기적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살려준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은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제 생명도 이제는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대로 웃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성이의 마음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웃을 자격이 있는 애가 아니야. 저 아이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이야. 그녀는 머릿속에서 하나씩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공여자와 수혜자, 수술이 끝나고 나면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끊어지는 관계였다면 애초에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어느 날 지은호 병실에 고성이가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상냥한 말투였습니다. 지은호는 어색하지만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우진이도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제일 다행입니다. 고성이는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점은 고마워해야겠지. 이 말은 문장으로만 보면 감사 표현이었지만 끝맺는 어투는 더 이상 가까워질 생각이 없다는 선 그음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지내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네. 지은호가 당황해 묻자 고성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이는 이제 회복만 잘하면 돼. 그 과정에서 괜한 오해나 소문이 생기면 좋지 않잖아. 표면적으로는 소문 방지라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 아들 인생에서 좀 떨어져 줘라 라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은호도 본인 삶을 잘 살아야지. 굳이 우리 쪽과 엮여서 힘들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서운함과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로서 사람으로서 도왔을 뿐인데요. 고성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날 밤 병원 옆 주차장에 서 있던 고성이의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핸들을 꼭 쥔 손을 풀지 못하고 앞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 터진다. 버린 딸이 간을 줬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저 아이를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멀리 보내자였고, 이제는 그 생각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법이야. 언제든 만들 수 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약점도 있다. 그날 이후 고성이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할 위험 요소 목록에 첫 번째 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그녀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강호. 돈에 약하고 자격지심 많고 지 엄마한테 미안함이 늘 있는 아이. 어떻게든 엮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간이식 수술의 감사로 시작됐던 인연은 어느새 제거 대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향해 조용히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정순이는 또다시 깨어났습니다. 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손끝이 저릿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작은 방에서 그녀는 벽을 짚으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이게 또 왜 이러지?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찬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심해진 어지러움이 눈을 제대로 뜨기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그 어떤 날보다도 입술을 꼭 깨물며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면 안 되는데, 애들이 버틸 힘이 없는데. 그녀는 오래전 병원에서 들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림프종 의심, 정밀 검사 필요, 가능하면 빠른 치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의 생활에는 끼워 넣을 틈이 없었습니다. 은호가 간을 떼고 회복하는 동안 내가 쓰러지면 그 아이는 누굴 의지하지? 강호는 병원비가 새로 생기면 또 스스로를 탓하겠지. 정순이는 병을 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남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지강호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는 물이 넘칠 듯 출렁거렸고 시야는 거의 10m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로 아래쪽 굴다리에서 갑자기 양쪽 방향 차량이 동시에 중앙선을 피하려고 급회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SUV, 한쪽은 소형 승합차. 둘 다 지강호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SUV가 무릉덩이를 밟고 미끄러지며 핸들을 잃었고 승합차는 반대편 화물차를 피하며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지강호가 본 것은 빛이 튀는 것처럼 번쩍이는 헤드라이트와 귀를 찢는 경적 소리뿐이었습니다. 아! 그는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오토바이는 물에 뜬 종이장처럼 흔들리며 SUV의 앞 범퍼에 부딪혔고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충격으로 SUV가 균형을 잃고 승합차 측면에 다시 충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쾅! 쾅! 2차 충돌이 일어나며 승합차 뒷문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차량 2대가 나란히 중앙선을 넘으며 가드레일에 박혔습니다. 길가를 지나던 행인 둘은 놀라 넘어졌고 그중 한 명은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할 때쯤 도로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고 조사가 끝나갈 즈음 지강호는 병원 복도에서 차량 운전자와 경찰에게 들었습니다. 합의 안 하면 소송 갑니다. 치료비, 수리비, 영업손실까지 다 붙으면 5천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강호는 그대로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1억이 나오든 5천이 나오든 난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지? 정확히 그때였습니다. 지강호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강호 씨 사고 소식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말없이 소환장을 보내듯 찾아온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 돈이 필요하죠? 지난번 당신 어머니가 내게 던져놓고 간 5억.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지은호가 다시는 우리 우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지강호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나를 막으라고? 그는 손을 떨며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당신 누나는 마음이 약하고 지킬 사람도 많으니까요. 조금만 흔들어도 떠날 겁니다. 이 여자가 누나를 지강호에게 합의금은 당장 필요했습니다.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더 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성이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고 합의는 제가 처리해드립니다. 대신 약속을 지키세요. 누나를 이 근처에서 멀리 떨어뜨리세요. 지강호는 돌아서서 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성이가 준 현금을 받았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길 한가운데에서 겁에 질린 아이처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빠져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누나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엄마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둘 다 걱정할 얼굴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혼자 짊어져야 하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정순이의 남은 에너지를 모조리 끌어가는 폭탄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같은 시간 정순이의 몸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머릿속이 갑자기 멍해지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가슴을 움켜쥐며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또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흔들리는 건 싫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 식은땀, 호흡곤란, 가슴 통증, 손발의 저림. 병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은호와 지강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병원 주차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듯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한 아이를 살리려면 다른 애 하나쯤은 지울 수도 있어야지.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다가올 모든 비극을 예고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강호는 사고 합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이 해결됐다는 사실보다 누구의 돈으로 해결됐는지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고성이가 건넨 현금이 가득 든 그 가방을 받은 자신의 손, 그리고 그 조건, 누나를 한우진 근처에서 떼어내라.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뱃속에서 돌덩이를 삼킨 듯 속이 꾸역꾸역 뒤틀렸습니다. 누나 미안하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며칠 동안 은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누가 봐도 이상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늘 그렇듯 어머니 정순이었습니다. 강호야,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니? 무슨 일 있지? 그녀가 조심스레 묻자 강호는 불이 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요즘 일이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정순이는 서늘하게 느껴지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애가 무슨 문제를 혼자 껴안고 있을 때의 표정이 딱 저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정순이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기우뚱 기울며 돌아갔습니다. 손에서 잡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정순이는 허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안 돼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극심한 두근거림, 호흡이 가빠져 숨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잡고 버텼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나오던 지강호가 엄마의 비명 같은 숨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뭐야, 왜 그래? 정순이는 겨우 의자에 걸터 앉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꽤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거야.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 자체가 고통처럼 보였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누나한테 말해야 돼. 그 순간 순희 씨는 강하게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은호 걱정시키지 마. 지금은 그 애도 힘든 때야. 그 말에 지강호는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진짜 뭐야?
언제부터 이랬어? 정순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힘들까봐 그냥 좀 참았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강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고성이가 보내온 메시지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엄마 건강 혹시 내가 건드린 건가? 설마 아니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분명히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더 크게 증폭되었습니다. 그 무렵 지은호는 아주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병실 창밖을 보며 가느다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내가 왜 몰랐지? 그녀는 며칠 전 엄마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설마 하고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기침을 숨기며 말끝을 흐리던 엄마의 목소리. 그래도 그녀는 믿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요즘 들어 통화 연결음만 울리고 엄마가 전화를 넘기기 바쁘다는 사실이 가슴 밑바닥에서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강호에게 조심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호야, 엄마 오늘 어땠어? 요즘 좀 이상해 보여.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어. 걱정 니은니은 하고 바로 답장을 보낼 아이였습니다. 그 밤 지은호 씨는 불길한 감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극은 더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지은호가 퇴원 준비를 하던 중 지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받자마자 짧게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누나, 누나 아니 그냥 엄마가 쓰러졌어. 지은호는 몸이 부딪히는 듯한 충격을 느끼며 받고 있던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쓰러졌다고? 그녀는 목소리를 꽉 눌렀지만 이미 떨림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냐고. 그날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지은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나 어쩌면 너무 많은 걸 늦게 봤나? 정순이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긴 설명을 했지만 지은호의 귀에는 딱 하나의 문장만 들렸습니다.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진단은 더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림프계 질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지은호 씨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나 혼자 뭐 한 거지? 그때 강호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사실. 지강호의 표정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표정만 보고도 이미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호야, 너 뭔데?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러자 강호는 마침내 교통사고 난 것, 고성이에게 받은 현금 가방, 고성이의 조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협박 같은 메시지들을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누나, 나 엄마한테 말 못했어. 힘들까봐.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지은호는 숨을 삼키지도 못한 채 멀어지는 병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이의 가느다란 손을 잡으며 지은호는 벌써 울음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요.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요. 그 시각 다른 병원 복도에서는 고성이가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강호, 사고 처리는 됐나요? 예. 합의는 잘 마무리돼서 상대 측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그래, 그 아이는 아직 내가 던져주는 미끼가 뭔지를 완전히 파악 못했겠지.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지은호도 흔들릴 거야. 가족 문제만 생겨도 그 애는 끝까지 버티지 못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잔인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무너지는 건
항상 약한 쪽부터잖아. 그 말은 거울처럼 지은호 가족에게 현실로 다가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아가 처음 이 지역을 찾아왔던 건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결혼식장에서 사라졌던 과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싶다며 불쑥 찾아왔었어요. 지혁 씨, 결혼식 날일 너무 미안해서. 하지만 지혁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자리가 있습니다. 더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지혁은 단호했어요. 그날 이후로 정보아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은 완전히 다른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오전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정보아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업무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지역의 얼굴에 짧은 그러나 명확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업무? 예. 한강건설 회장이 쓰러지셔서 대표직을 승계받으셨다고, AP와의 공동사업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역은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건 피할 수 없는 자리구나.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여보네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정보아는 예전보다 훨씬 지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지혁 씨, 아니, AP그룹 이지혁 대표님. 그녀가 일부러 호칭을 바꾸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힘이 빠져 있었어요. 지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인가요? 그 말투에 개인 감정 일절 불어라는 선이 분명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정보아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한강건설 대표직이 저한테 넘어왔고 첫 번째 공동입찰이 AP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지혁 씨 회사 없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역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것은 이해의 흔들림, 감정의 흔들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셨군요. 자료는 준비됐습니까? 정보아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다예요? 제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저는 오늘 사업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 지역이 넘지 못하게 만든 그 선은 이제 그녀가 어떤 자격도 없이 넘을 수 없는 두꺼운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이 정교하게 정리된 프로젝트 계획서를 검토하는 동안 정보아는 몰래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얼굴. 지은호? 그 후배 때문이구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대표님, 정보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후배 지금 어디 있나요? 지역은 차갑게 잘랐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친구가 지역 씨 곁에 있는 게 이제 당연한 일인가 해서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던진 도발처럼 들렸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그런 말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는 과거 스스로 억누르고 살았던 감정이 이제는 명확해졌음을 정보아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대답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보아가 복도를 지나가던 중 비서실 직원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대표님, 지은호 씨 어머니 쓰러졌다고 해서 지금 병원 가셨어요. 요즘 두 분 정말 가까우시던데요? 대표님이 저렇게 다정해질 줄 몰랐죠. 정보아의 발걸음이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지은호 어머니? 대화 내용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챙기신데 그 정도면 거의 가족이지 뭐. 그 순간 정보아의 표정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의 미안함, 후회, 그런 건 이젠 없었습니다. 대신 올라온 것은 분노에 가까운 질투와 위기감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가 버린 자리에 그 후배가 들어와? 안 돼. 이건 안 돼.
한강건설의 대표가 된 것도 중요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업보다 더 무서운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고성희에게 닿게 됩니다. 그날 밤 정보아는 결심한 듯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기억하시겠죠? 정보아입니다. 어머, 정보아 씨. 어쩐 일인가요? 고성희의 부드러운 톤 뒤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보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움이라니요? 저는 특별한 게 없는데. 지은호, 그 친구 문제입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고성희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정보아 씨가 그 아이한테 왜? 정보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선을 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지혁 씨 곁에서요. 고성희는 약간의 침묵 뒤에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도울 일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서히 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후반부에 돌입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개로 진행할지 더욱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날들에 예상되는 드라마틱한 전개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